잠시만요, 판사님? 서울가정법원 대심리실에서 12살 박아라가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아빠에게 질문이 있어요. 아라가 아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라가 갑자기 판사님을 막으며 아빠에게 질문을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구내식당 반장과 12살 딸이 어떻게 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빛의료재단 본관 18층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는 로비에는 오늘도 밝은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대형 LED 스크린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아나운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빛의료재단이 진행하는 아동복지 기금 모금 캠페인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화면을 힐끗 보고 지나갔죠. 정장을 입은 직원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 그리고 휠체어를 탄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바쁜 듯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화면만큼은 고요하게 선량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는 하얀 위생모와 위생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서정이 대형 국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국자로 끓고 있는 미역국을 한번 저어준 다음 작은 티스푼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순간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좀 짜네요. 서정이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소금통을 멀리 밀어내며 옆에 서 있던 막내 직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실했죠. 혈압 높은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서서 일하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사이로는 반지를 끼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반장님, 그런데 오늘 VIP 라운지 케이터링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25살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샐러드는 유기농으로 준비하시고 과일은 깎아서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녀의 손은 늘 바빴습니다. 15년 동안 하루에 수백 명의 배를 채우면서도 정작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퇴근 후에도 다음날 메뉴를 미리 준비했죠. 같은 시각 14층 법무팀 회의실에서는 박지훈이 두툼한 가죽 의자에 앉아 고급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45살 남자치고는 꽤 젊어 보였어요. 한빛의료재단 법무이사라는 직함에 걸맞게 그의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고 중요해 보이는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VIP 초청장 발송 완료했습니다. 지훈이 서명을 마치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라 발표회인데 언제 들어와요? 아이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짧고 차가운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도 늦어. 까지 찍어가며 보낸 그 메시지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는 다시 서류 더미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한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박아라가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작은 손에 들린 것은 학예 발표회 안내장이었어요. 며칠 전에 받았지만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죠. 아라는 주저하는 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가락으로는 꽤 정성스럽게 타이핑한 문장이었어요. 아빠, 이번엔 꼭 와줘. 엄마랑 같이 내가 피아노 연주해. 하지만 지훈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치고는 너무나 서글픈 표정이었죠. 저녁 6시 한빛 유료재단 18층 VIP 라운지는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배치된 이곳은 재단의 주요 후원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윤미라 이사장이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귀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말투는 품이 있으면서도 권위적이었어요. 그때 서정이 하얀 장갑을 끼고 은색 쟁반에 다과를 담아 조심스럽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위생복에서 깔끔한 케이터링 복장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어머, 이게 누구세요? 윤미라가 서정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 집 격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이며 네, 이사장님하고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쓰라렸죠. 퇴근길 오후 7시 30분 서정은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정육 코너에서 삼겹살 한 팩을 집어들면서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12,000원. 예전만큼 자주 고기를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라가 고기 좋아하는데 지훈이도 삼겹살 구워주면 좋아했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정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삼겹살 외에도 김치, 두부, 파 한 단이 들어 있었어요. 저녁 8시 서울 강남구의 30평 아파트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을 위한 밥상에서 지훈의 자리만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 넣어진 채로요. 아라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치고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발표회 때 엄마만 와도 돼. 괜찮아. 그 말에는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의 눈에는 예전처럼 아빠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보이지 않았죠. 아라야, 아빠도 바쁘시거든. 일이 많으셔서 그래. 서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이런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어요. 벌써 몇 번째 변명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밤 11시 20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현관에서 네이비 정장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면서 침실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와이셔츠를 벗어 빨래통에 넣으려는 순간 서정의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어요. 여성 향수, 그것도 자신이 쓰는 저렴한 미스트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프랑스산 고급 향수 특유의 깊이 있는 향이었어요. 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남편의 냄새가 아니었죠. 여보. 서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지우는 이미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서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여의도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펜트하우스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죠. 구내식당 반장 한서정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로 둘러싸인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온함 깊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온은 가장 조용한 균열로 무너진다는 것을. 오전 10시 서정은 여의도 한빛은행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정갈하게 배치된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생활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인 게 어제였습니다. 아라 학원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니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가 다 찼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정은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가계부가 들려 있었죠. 가계부에는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23번 고객님, 마침내 서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은행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서정을 맞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몇 번 클릭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죠. 죄송한데요, 고객님.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건들이 많으시네요. 은행원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고객들이 있어서 배려한 거였죠. 혹시 남편분께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신 건 아닌가요? 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였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최근의 일이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을 텐데. 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윤미라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그녀의 뒤로는 개인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죠. 아니, 며느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윤미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정은 급히 일어서며 인사를 했죠. 어머니, 가정돈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윤미라가 서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날카로웠어요. 은행원까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러면 어떡해. 서정의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야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비서와 함께 VIP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 남은 서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들과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동결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언제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획적이었죠. 이게 뭐지? 서정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아라 학원비는 내일까지 내야 했고 공과금도 연체되면 안 됐죠. 그때 거실에 있던 아라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정이 무심코 화면을 보니 가족 공유 캘린더에 새로운 일정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지훈 문서팀장 디너이인 700pm 강남역 레스토랑. 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팀장이라고 하면 최근에 부임한 신임 원장의 딸을 말하는 거였죠. 서정도 구내식당에서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30 초반의 깔끔한 외모에 항상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이었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지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서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죠. 늦었네, 미안해.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오늘 누구랑 저녁 드셨어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재단 로펌이랑 일 얘기였어. 새로운 계약건 때문에. 그러면서 태연하게 웃었지만 서정의 눈에는 지훈의 손이 자꾸 휴대폰을 감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은행에서 서정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지훈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회사 일이야라고 말하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죠. 밤 11시 아라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던 중 아빠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죠. 정리 끝나면 우리 집 얘기해요. 기다릴게요. 발신자는 문 팀장이었습니다. 12살 아라에게도 그 메시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것도,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요즘 자주 한숨을 쉬는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새벽 1시 서정은 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서 작은 흐느낌을 삼키고 있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서정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욕실 안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에 묻혀서 서정의 작은 흐느낌도 사라졌어요.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배려였죠. 다음 날 오전 한빛치료재단 구내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조리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법무이사가 원장 딸이랑 요즘
쉿, 작게 말해. 반장님 들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어제 강남역에서 같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다던데. 서정은 도마 위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뚝, 뚝, 뚝. 그 소리에 맞춰 직원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작아졌죠. 서정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리대 한쪽에 놓여있던 도시락 용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오늘은 아라 저녁 도시락을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빠가 또 늦을 테니까요. 반장님, 괜찮으세요?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칼을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해요. 하지만 서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칼질하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서정은 아라용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밥 위에 계란말이와 소세지, 그리고 아라가 좋아하는 김치볶음까지. 12살 딸이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후 4시 서정은 휴대폰으로 아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라야, 엄마가 도시락 싸뒀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서 먹어. 엄마도 늦을 것 같아. 아라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12살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답장이었어요. 서정은 휴대폰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상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정이라는 42살 여성의 일상 깊숙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게요. 목요일 오후 2시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등기 배달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던 서정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죠. 배달원이 건넨 두툼한 봉투에는 법무법인 한빛이라는 발신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다니는 재단과는 다른 로펌이었죠. 조리실로 돌아온 서정은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나왔어요. 첫 줄부터 서정의 시야가 흐려졌죠. 혼인관계 해소 및 친권자 지정 요구서. 서정이 종이를 붙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피신청인한 서정의 경제적 무능력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양육 부적격. 신청인 박지훈 측의 안정적 경제력과 교육 환경 제공 능력. 미성년자 박아라의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서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라를 키워온 것도,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한 것도, 밤새 열 간호를 해준 것도 모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반장님, 괜찮으세요? 막내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정은 급히 문서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괜찮아요. 일이나 합시다. 하지만 서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오후 4시 서정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라 이사장의 전화였어요. 서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서정아, 서류 받았지? 윤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위선적인 친절함도 이제는 없었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됐어. 합의서에 서명해. 복잡하게 할 이유 없잖아. 윤미라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니, 아라는. 알아.
우리 집에서 제대로 키울게. 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말이야. 윤미라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 편과 남편으로 나눠본 그녀에게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남이었어요. 좋은 사립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제대로 시키고 너 같은 구내식당 직원이 무슨 수로 그런 걸 해줄 수 있겠어? 서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윤미라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내일까지 서명해서 보내. 시간 끌면 더 복잡해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녁 7시 서정은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도 의자도 아닌 딱딱한 마루 위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로펌에서 온 서류와 볼펜, 그리고 도장이 놓여 있었죠. 서정이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명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죠. 엄마. 그때 아라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12살 소녀의 눈에도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라는 엄마 옆에 앉으며 서류를 흘끗 봤죠. 엄마, 이게 뭐예요? 서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려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라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12살 아이치고는 이해력이 빨랐어요. 곧 상황을 파악한 아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공책 하나를 가져왔죠. 엄마, 이거 봐요. 아라가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본대요. 법은 그렇게 써 있어요. 아라가 공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라는 제목 아래 아이다운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도 들어본대요. 저 아빠보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라의 말에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올라왔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 대신 싸워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아라야, 엄마랑 같이 공부해볼까? 서정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온라인 열람실에는 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학생들과 고시 준비생들로 가득한 이곳에 42살 구내식당 반장과 12살 초등학생이 앉아 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정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양육권 판단 요소.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어요. 서정은 하나하나 클릭해가며 읽기 시작했죠. 옆에 앉은 아라도 엄마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주 양육자의 판단 기준 일상적 돌봄 제공자, 정서적 유대관계, 양육 참여도. 서정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동의사 표명권, 부모 소외 증후군, 양육비와 양육권의 분리. 컴퓨터 화면 속 글자들이 서정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법이 단순히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이거 프린트예요. 아라가 중요해 보이는 판례를 가리켰습니다. 서정은 아라가 가리킨 화면을 프린트했어요. 그렇게 한 장, 두 장, 프린트물이 쌓여갔죠. 새벽 12시가 넘도록 모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양육권 관련 판례들, 아동의 의사 표명권에 관한 법령들, 주 양육자 판단 기준들. 처음에는 어려웠던 법률 용어들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체크리스트 만들어요.
아라가 새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체계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돌봐준 증거들을 모아야 해요. 아라가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적표, 학부모 서명란 모두 엄마. 학교 상담 기록, 참석자 모두 엄마. 병원 차트, 보호자 서명 모두 엄마. 예방접종 기록, 동반자 모두 엄마. 서정이 아라가 적은 목록을 보며 놀랐습니다. 12년 동안 아라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 엄마인 자신이 참여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라야, 엄마가 놓친 게 있을까? 학예 발표회 동영상도 있어요. 엄마만 나와 있는. 아라가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프린트물이 점점 쌓일수록 서정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도서관을 나서면서 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 안 가. 여기서 버틴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이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내식당 반장이라는 직업도, 시어머니의 무시도, 남편의 외도도 모두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서정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림은 없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여의도 한강을 바라보며 모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기분이었죠. 절망의 끝에서 선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온라인 열람실에서 서정은 어젯밤에 찾아놓은 자료들을 다시 프린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지? 서정이 당황해하며 프린터를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라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럼은 교체했나? 그때 옆자리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예, 드럼이요? 서정이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 앞으로 왔어요.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죠. 여기 보세요. 토너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노인이 프린터 덮개를 열고 토너 카트리지를 꺼내 몇 번 흔들어준 다음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서정이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은퇴한 국선 변호사죠. 도윤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정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법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만난다니 너무나 우연한 일이었죠. 아, 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서정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법정은 논리로 가지만 결국 신뢰로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은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외도, 양육권 분쟁, 시어머니의 압박까지. 참, 제가 한서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철수였어요. 서정이 자신을 소개하자 도윤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혹시 한철수 상사 따님이세요?
네, 아버지를 아세요? 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서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지.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도윤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버님과는 군에서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육군 투스타 장성으로 복무할 때였죠. 도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군 의료 지원 시스템이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외진 부대들은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큰 문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신 의료차 2대가 부대로 왔어요. 익명 기부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님이 한빛치료재단 설립 초기에 개인 재산을 털어서 기부하신 거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 부대원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준 아버지였죠. 그런 분의 따님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해야 하거든요. 도윤이 서정 앞에 있던 프린트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법정에서 싸워온 베테랑답게 체계적이었어요. 증거 바인더를 네 부분으로 나눕시다. 도윤이 종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는 주양육 증빙,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공식 문서에서 보호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B는 정서적 안정, 아이의 성적, 교우 관계, 심리 상담 기록 등으로 현재 양육 환경이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C는 아동의 의사와 의견. 12살이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요. D는 상대방의 모순. 지금까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양육권을 원하는 이유를 파헤치는 거죠. 서정이 감탄하며 도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밤새 찾아놓은 자료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윤이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는 어른들의 대화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라 양,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 아라에게 말했습니다. 진술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지금까지 누가 나를 돌봐왔는지. 둘째, 앞으로 누구와 살고 싶은지. 셋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보호받기보다는 진실을 표명하는 거예요. 주 양육자는 엄마라는 것, 아빠의 부재는 기록으로 증명된다는 것. 도윤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아라도 점점 이해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라가 법정에서 진술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도윤이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법정 직접 진술 허가 동의안에 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달라는 요청이죠.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라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어요.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아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1시간 후 서정의 책상 위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부터 D까지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진 증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라는 학교에서 받은 추천서와 성적표들을 차곡차곡 묻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도윤이 서정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법정에서는 담담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서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철수 상사의 딸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끝까지 버티세요. 오후 2시 서정은 무거운 바인더를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무게는 생각보다 든든했죠. 아라가 엄마의 팔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서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나서는 모녀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든든한 바인더를 안고 그들은 첫 번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한빛의료재단 홍보팀에서는 급하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측 로펌에서 요청한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한빛의료재단 아동복지 확대 프로그램 시행이었죠. 이사장님께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보도자료에는 그럴듯한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론 선점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재단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죠. 같은 시각 지훈 측 로펌 회의실에서는 더 치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둘러앉아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부모 소외 증후군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세뇌되어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동 심리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아라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작성된 보고서였죠. 한편 윤미라는 자신의 서재에서 카드 명세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노련한 손이 종이들 사이를 빠르게 훑어갔어요. 이거네. 윤미라가 몇 장의 영수증을 뽑아냈습니다. 명품 백화점 영수증, 고급 호텔 스파 영수증, 프랑스 레스토랑 영수증까지 모두 서정의 이름으로 결제된 것들이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윤미라 자신이 며느리 카드를 사용해서 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치스러운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윤미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수증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한빛의료재단 인사팀에서 서정을 불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서정은 앞치마를 벗고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한서정 반장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최근 근무 태만 관련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중력 저하로 인한 조리 실수, 근무 시간 중 사적 전화 사용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목요일 저녁 한빛의료재단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딸을 사랑합니다. 다만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중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재단에서도 아동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같은 시각 서정은 구내식당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자재들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허용되는 감정이었죠. 10분 후 서정은 눈물 자국을 지우고 일어났습니다. 아라의 도시락을 쌀 시간이었어요. 작은 스티커에 볼펜으로 글씨를 썼죠. 아라 힘내. 세 글자였지만 엄마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자기 방에서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었어요. 내가 아팠을 때 곁에 누가 있었는지, 내 글짓기 상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12살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금요일 오전 도윤이 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긴 싸움도 함정이 있어요. 분노를 유도하는데 말려들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화가 났지만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지훈 측 로펌에서는 법원에 특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 법정 출석 제한 요청서였어요. 아이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요청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라의 진술을 막고 싶어서였죠. 월요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당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미성년자 직접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라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정과 아라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서정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을 끄려는 바람 같았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심지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강한 바람은 불 꺼진 듯 보이는 심지를 더 뜨겁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층 대심리실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어두운 목재 패널로 둘러싸인 법정은 엄숙함 그 자체였어요. 판사석 뒤로는 태극기와 법원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배석 판사가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공정하면서도 단호했죠.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서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바로 옆자리에는 아라가 작은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었죠. 반대편에는 지훈과 그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죠. 미성년자 직접 신문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지훈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 변호사가 일어나며 답했어요. 네, 판사님. 12살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별도 상담실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는 긴장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판사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박아라 양. 판사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 말해보세요. 아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서정은 알 수 있었죠. 저는 보호보다 진실을 말할 권리를 선택합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앞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온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말하고 싶습니다. 아라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도윤이 도와준 체계적인 증거 바인더였어요. 이것은 제 성적표입니다. 아라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부모 상담과 서명란에는 한서정, 제 엄마 이름만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6년 동안 모든 공식 기록에 서정의 서명만 있었어요.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아라가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예방접종부터 감기 치료까지 모든 보호자 란에는 엄마 이름만 있습니다. 아빠 서명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반대 신문을 허가해 주세요. 아라가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2살 아이가 반대 신문을 요청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허가합니다. 아라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아빠, 제가 작년에 폐렴에 걸렸을 때 밤새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죠? 조용하고 담담한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굳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지훈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글짓기 상을 받았던 글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라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라가 쓴 글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몰랐거든요. 제 글의 주인공은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였어요. 아라가 대신 답했습니다. 방청석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상을 받은 것도 모르시죠?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라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기부자 명패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이것은 재단 로비에 있는 기부자 명단입니다. 아라가 사진을 판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철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30년 전 재단 설립 초기에 개인 재산을 털어서 의료 장비를 기부하셨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재단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재단을 지탱한 가족이에요. 방청석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훈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과 무관한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품격과 가치관은 양육 환경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식적이고 중립적이었던 얼굴에 이제는 관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계속하세요, 아라 양. 감사합니다, 판사님. 아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엄마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라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어요. 서정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희망의 눈물이었죠. 법정의 시선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양육권 분쟁으로 보였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판사가 기록을 천천히 넘기며 표정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용기 있는 진술이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 2시 법정에서 잠시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아라의 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추가 증거 검토 시간을 요청했어요. 복도로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도윤이 서정과 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아라가 찾아낸 게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라가 며칠 전 재단 컴퓨터에서 발견한 계약서 파일의 메타데이터였어요. 지훈 이사와 문서 팀장 사이의 계약서 결제 시각이 실제 체결일보다 뒤로 수정되어 있었거든요. 도윤의 설명에 서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즉,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에 나중에 날짜를 조작했다는 뜻이죠. 재정이 재개되자 판사가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본 법원은 직권으로 한빛치료재단 내부 감사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의 말에 지훈 측 변호사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내부 감사가 이루어지면 지훈과 문서팀장 사이의 각종 계약 조작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최근 3개월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정 시간, 윤미라가 법정 복도에서 서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살 노부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 체면을 이렇게 망가뜨려? 윤미라가 서정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윤미라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나온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서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윤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촬영된 영상은 그날 저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15년을 참았다니. 시니어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윤미라에게 동조적이었던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다음 날 오전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석 판사가 특별한 참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빛치료재단 구내식당의 어떤 직원이 무료로 반찬을 싸주신 적이 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직원이 바로 원고 한서정 씨였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변호사에게 도시락을 싸준 일이었어요. 원고의 정서적 안정성과 타인에 대한 돌봄 성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제3자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서정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법정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어요. 화면에는 문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정리 빨리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지훈이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봤거든요. 법정에서 조용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판사가 최종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집의 크기나 경제적 여건이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정서적 유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의 양육 기록과 아동의 명확한 의사 표명, 그리고 주 양육자의 지속적인 돌봄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안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육권은 원고 한서정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이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엄마의 손을 힘껏 잡아대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선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도윤은 모녀 뒤편에서 조용히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거의 끝났어요. 한철수 상사의 딸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메시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죠. 윤미라는 방청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패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죠. 오후 4시 법정을 나서는 서정과 아라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햇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아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서정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는 것 같았죠. 도윤이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철수 상사가 남긴 유산이 결국 그의 딸과 손녀를 지켜낸 거였어요. 진실은 아무리 돌려 막으려 해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조작된 시간표도 거짓 증언도 권력의 압박도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진실은 돌려 막은 시간표를 끝내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공식 도장이 찍힌 판결서가 들어 있었어요. 양육권자 지정 한서정단독, 양육비 및 재산분할 박지훈 부담, 한빛치료재단 내부 감사 착수 권고. 서정이 판결문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식 문서였어요. 같은 날 오후 한빛치료재단에서는 비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법무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었어요. 윤미라도 이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했죠. 재단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지훈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없었어요. 다음 날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내부 비리 의혹, 전면 감사 착수, 구내식당 직원의 용기 있는 고발, 재단 투명성 제고 계기.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서정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용기 있는 어머니가 되었죠. 3월 봄 서정과 아라는 노량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죠. 거실 창가에는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이 키우는 바질과 아라가 심은 방울토마토였어요.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이 집안을 밝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3사람분을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아라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나왔는데? 미역국이랑 불고기. 근데 엄마가 끓여주는 게 더 맛있어요. 서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서정은 한빛재료재단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였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죠.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서정이 80대 할머니에게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정의 손을 감쌌어요. 고맙다 얘야. 이런 따뜻한 마음 어디서 났노?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서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본래의 마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라는 학교에서 가정과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아라가 칠판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화법으로 진실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어줘요. 12살 아이답지 않게 성숙한 발표였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서정과 아라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모녀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누가 서명하실까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정이 펜을 들려는 순간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동안 보니까 늘 어머님이 서명하셨네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어요. 서정과 아라가 나란히 서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2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엄마, 기분이 어때요? 아라가 은행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자유로워. 너는? 저도 자유로워요. 2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실한 웃음이었어요. 한편 도윤은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군부대 모자가 들려 있었어요. 한철수 상사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정의는 느려도 결국 도착하는구나. 도윤이 혼잣말을 하며 모자를 쓰다듬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된 진리였어요. 그날 밤 아라는 일기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었어요. 큰 집이 아니라 큰 마음이 우리를 지켰다. 법정에서 배운 건 승부가 아니라 진실의 힘이었다. 엄마와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아라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량진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여의도의 큰 아파트에서 보던 야경과는 달랐지만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동네 복지관 급식실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이 어제 저녁에 써둔 것이었어요. 엄마와 딸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이 진짜 따뜻함을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서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었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햇살이 급식실 창문으로 들어와 서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42살 여성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멀리서 아라가 학교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살 소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그 아이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구내식당 자리에 놓인 그 작은 메모처럼 엄마와 딸의 새로운 시작은 늘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